테마 19입니다. 관료제. 조직학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를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관료제를 저는 찾거든요. 결국 이거를 위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 이론의 모든 것들은 이 관료제가 맞다는 이론과 이게 틀렸다는 이론으로 양분돼 있어요. 자, 이 관료제가 기계 구조예요. 신분제가 지배하지 않고 근대 사회가 되면서 능력제가 지배하는 사회. 그러면 세상엔 많은 조직이 있잖아. 근대든 고대든 현대든 많은 조직이 있는데 이 관료제는 신분제가 지배하지 않고 능력이 지배하고요. 이성이 지배하고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규칙들이 지배하는 게 바로 관료제예요. 그래서 근대가 되니까 많은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조직의 유형을 다 연구해 보니까 이런 공통된 이념형이 보이더래요. 이게 이념형 관료제야. 근대가 되니까 새롭게 생성된 조직들, 이런 조직들은 이런 특징 갖고 있어요. 법과 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이건 이성이야. 능력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모든 경험을 문서화시키고, 그 다음에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하게 업무 처리하고, 전문적 일을 하고, 전입을 하고, 연공서열과 업적에 따라 승진시켜주고, 그렇지. 어떤 자의성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지배하고 신분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바로 근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베버는요, 이런 관료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기반으로 그 사회가 근대다, 전근대다 갈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료제가 나왔다는 건 근대 사회가 나왔다는 건데 근대 사회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전에가 뭐였어? 전근대 사회 일명 신분이 지배한 사회였어요. 또는 신이 지배한 중세 사회 아니었나요? 근데 갑자기 인간 이성이 지배합니다. 이걸 세속화라고 그래요. 신의 지배가 아니라 인간의 지배에 이제. 그리고 신분제가 나온 이유가 땅 때문에 그렇거든요. 농경 사회 때문에. 근데 그게 무너지고 임노동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런 세상이 나온 이유가 바로 화폐 경제 발달이야. 화폐 경제가 발달해 버리면 신분제가 무너져요. 신분제가 아니라 계약제로 바뀌어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울 겁니다. 화폐 경제 발달, 이게 자본주의 맹학 막 배울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기업도 커지겠죠. 기업도 커지고 국가도 커져요. 왜 서양 나라가 아주 세분하게 갈라져 있다가 점점점 통폐합되면서 엄청나게 큰 국가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러면서 기업도 업무가 증대되고 국가 업무도 증대돼요. 특히 국가는 절대 왕족으로 바뀌잖아. 그치? 그럼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고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근대야. 그게 바로 이 관료제 조직의 합리성이에요. 이왕이면 분업을 하고, 이왕이면 능력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이왕이면은 이성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또 과거의 경험을 좀 더 문수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누가 와도 똑같이 처리한다면은 아주 합리적으로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치? 이게 정부에 들어가면 군대 관료제가 될 거고,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의 관료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는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근대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배웠던 행정과 경영에서 유사성을 배웠던 겁니다. 근데 이런 관료제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순기능은 되게 고전 학자들이 많이 강조해요. 역기능은 30년대 가야 등장해요. 근데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관료제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70년대 들어가면은 관료제 종말론이 나와요. 관료제는 끝났다고 탈관료제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관료제는 있죠. 아마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탈관료제가 맞다, 관료제가 맞다가 아니라 관료제도 어떤 장점이 있고 탈관료제 어떤 장점이 있거든요. 이걸 섞고자 하는 모형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순기능은 원래 의도한 기능이에요. 원래 의도한 기능. 자, 그러면 일단 특징을 봐야 돼요. 이 법과 규칙이라는 게 영미애들이 말한 법과 규칙은 그냥 관행이에요. 근데 독일 애들이 말하는 관료제는 배보 이론이잖아요. 이 독일 애들이 말한 법과 규칙은 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거야. 계층제는 신분제가 아니라 능력제 사회예요. 능력제. 그럼 이런 것들은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겠죠. 이런 거의 장점이 뭐가 되는 거야? 관료제 순기능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관료제 역기능이 될 겁니다. 자, 관료제 법과 규칙이 돼 있어. 공식적이야. 객관적이고 예측이 가능하고 사실 가장 합리적이에요. 이성의 지배니까 또 누구한테나 똑같이 들어가니까 평등하고 공정할 겁니다. 근데 이게 법과 규칙의 문제가 뭐냐면 이 법과 규칙은 사실 도구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잖아.
근데 공무원들 되면은 또는 관료제가 되면 이런 도구에만 매달려 버려. 이게 바로 동조과잉, 과잉동조예요. 어떤 규칙을 준수하는 건 맞지만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이 법만 지키는 한마디로 목표는 잊어버리고 수단에만 집착하는 이런 과잉동조, 동조과잉이 나타나요. 두 번째, 법과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획일적이고 경직적이야. 또 공무원 되면은 이런 법과 규칙만 준수하지 자기 창의성이나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한테 안 맞는 법일 뿐이에요. 껍데기만 좋은 거지. 특히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형식주의밖에 안 된단 말이야. 또 공무원이 자기 창의성을 발휘하기보다는 그냥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오히려 법과 규칙이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을 이끌어내 버려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조직이론은 전부 다 상황에 따라 설명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애우지 말고 자꾸 상황에 따라 왜 이런 말 했는가를 자꾸 잡아보려 노력해야 돼요. 자, 계층제입니다. 능력에 따라 서열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신분제가 아니라 능력제야. 그래서 명령 복종칙이 확립되고 질서가 되고 윗사람이 더 능력자니까 조종해주고 요새는 수직적 분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도 있습니다. 계층제가 여러 단계다 보니까 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지연이 돼 버리고요. 또 계층마다 전결권이 있어요. 위임권도 있지만 전결권이 있거든요. 결국 이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결정이 만들어질 텐데 이러다 보니까 책임이 지금 계층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계층제가 존재한다는 거는 결국 제일 윗사람이 제일 세다는 거잖아. 그 결과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근데 계층제를 만들어 놓은 거는 능력에 따라 서열을 정한 건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이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는데 악용을 해. 이게 기억나죠? 과두제 철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됩니다. 이거 써놓으면 되겠네. 과두제 철칙이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조직은 집권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상급자가 시키는 데 매달려 안 매달려 매달리죠. 상급자 권위 의존 이러다 보니 또 무사한 일이 나와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시킨 것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무사한 일도 나올 수 있어요. 문서주의 얼마나 좋아. 과거에 선배들이 한 경험을 그대로 문서화시키고 또 내가 하는 걸 문서화시키니까 공식적이고 객관적이고 결과 보존될 수 있고 과거 선배들의 경험을 그대로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형식에 불과해. 진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건 문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문서만 왕창 만들어지겠죠. 법문 용례 이런 것들 또는 문서에 따라 일만 하다 보니까 형식주의 이런 것도 있고요. 비정의성은 공사구별이야. 누구나 와도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거야. 좋게 말하면 공평무사인데 나쁘게 말하면 획일적이에요. 그대로 그냥 상황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규정대로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메마르다. 인간관계의 성장을 저해한다. 이게 나옵니다. 전문화. 한 가지 일만 전담할 거야. 능력이 자격에 의해서 능률성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라고? 이게 전문화로 부서 갈라놓으니까 할거주의가 나오고 요 전문적 일은 잘하겠지만 다른 걸 잘 못하다 보니까 훈련된 무능이 나오고 이 할거주의는 셀지닉, 훈련된 무능은 베블린이에요. 이런 것들 또 평생 요 일만 하다 보니까 흥미상실이고 또 너무 전문화돼 버리면 기계 구조처럼 나는 하나의 부품밖에 안 되겠죠. 구성원이 소외돼 버리고 연공서열은요. 깔고 있는 가정이 그 일을 오래 하면은 일을 더 잘한다는 보장이에요. 이러니까 연공자를 위로 올려줬던 겁니다. 이러니까 승진의 이제 경로가 만들어 서열이 정해지다 보니까 젊은 애가 빨리 들어와서 올라가는 지국 공무원제도 발달하고요. 평생 근무하겠죠. 또 행정도 안정화되고 서열에 따라 올라갈 거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아니 밑에 일을 잘했던 거지. 강사를 잘했던 거지. 위에 원장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능한 교사였던 것이 유능한 교감은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능력이 되니까 승진을 했는데 더 이상 능력이 안 되니까 이 무능력자는 승진 못하고 남아버리고 남는 사람은 또 승진해서 올라갔겠죠. 모든 계층은 뭐로 남는다? 무능한 사람으로 남는다는 게 피터의 법칙이에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또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대표자가 관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다시피 우리가 대표를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신분이 보장되다 보니까 민주성과 대표성이 약하다. 또 무능력자가 막 올라간다. 피터의 법칙은 무능력자가 승진해버려요. 그 밑에 있는 능력자였지만 올라가면 무능력자가 돼버리는 거야. 모든 계층은
무능력자로 채워진다는 게 피터의 법칙이에요. 이런 것도 다 써드릴게요. 자, 이런 비판을 30년대 가서 사회학자들이 연구해요. 왜? 독일 이론이거든요. 이 관료제가. 이 관료제가 드디어 이제 독일의 학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의 학자들이 이 독일의 베버 이론을 많이 연구해요. 그러면서 장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도 있다 이런 말합니다. 첫 번째가 무사한 일이야. 규칙만 준수한다는 거예요. 규칙만. 그렇지.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만 매달려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규정대로만 합니다. 무사한 일이에요. 불나우는 뭐 보다시피 부서 간 비협조 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골드너의 무사한 일. 머트는 동조과잉이야. 역시 마찬가지야. 규칙만 내면화되고 있죠. 그지? 규칙만 내면 목표는 잊어버리고 목표는 낮은 내면화잖아. 이건 잊어버리고 규칙만 내면 안 되는데 무사한 일보다는 동조과잉이 더 잘 나와요. 동조과잉이 무사한 일은 다른 데서 나올 수 있단 말. 계층제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동조과잉이 뭐냐면 규칙을 준수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규칙이라는 게 결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잊어버리고 이 규칙에만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규칙은 누가 만들었을까? 윗사람이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아니라 윗사람의 명령을 지나치게 준수한 현상을 과잉동조, 동조과잉이라고 그래요. 뭐 어떤 중요한 사회학자다. 셀즈닉은 할거주의야. 일을 전문적으로 갈라서 주다 보니까 하위 체제가 분열된 거, 할거주의가 나타나. 협조가 잘 안 돼요. 베벌리는 훈련된 무능이야. 이것도 분업 때문에 나오는 거야. 한 가지는 잘하겠지만 다른 걸 못한 현상이죠. 되게 30년대 가서 이런 학자들의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70년대 가면은 일명 탈관료제가 등장해요. 에도 그라시 72년도에 엘빈 토플러가 말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탈관료제 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잘 봐둬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단순하게 역기능만 물어보면 참 좋은데 학자별로 연결시킨다든지 또는 이런 현상에서 어떤 역기능이 나오는지 그치? 무사한 일은 여기저기 나오니까 그런 건 잘 안 나올 거고 전문성 때문에 또는 분업 때문에 할고주의 나온다. 계층제 때문에 할고주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층제 때문에 권위주의가 나온다. 이런 것들 또는 과두제 철칙이 나오더라. 또 연공 서열에 따른 승진 때문에 피터의 법칙이 나오더라. 무능력자가 자꾸 승진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지? 그 다음에 너무나 규칙만 준수하다 보니까 규칙의 내면화, 목표는 잊어버리고 동조과잉이다. 뭐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관료제입니다. 꼼꼼하게 보셔야지 왜 얘가 아니어도 탈관료제를 물어보더라도 답은 관료제일 거니까 그래요.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